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도 대폭 줄이는 등 역대 초강수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2차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현장 검증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전산 로그 기록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다. 이재명 재판 지우기,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의 파장을 점검해 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초강수 대책입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요점을 보면은 서울 전역, 경기 12곳 규제 지역 토지 허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고요. 한마디로 뭐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 살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또는 4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오늘 나온 그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뭐 이게 이제 세 번째 쇼크인데요. 금년 3월, 그 다음에 그 6월, 그리고 지금 다시 지금 9월 이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세 번째 쇼크이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그 2020년 그 대비해서 지금 가장 높았을 때 대비해서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네. 지금 2.5% 기준금리가 수렴해 있기 때문에 5%에 대비해서 2.5%로 금리가 떨어진 게 가장 크고 통화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M2라고 해서 이제 우리 광의 통화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부동산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주택 가격 전망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전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 경우 이 주택 가격 전망을 보면 2025년 1월에 103에서 9월에는 115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랐죠. 100 이상이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되니까 지금 정부가 내민 카드는 보통 그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평가적으로 얘기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세금이죠. 네. 두 번째는 금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그 대출이라든지 또는 거래를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세금 방식은 언급은 했습니다. 합리적 세제 등등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 방식을
당장 칼을 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네네.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좋지 않은 그 정책의 효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금리를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금리 금융 거래나 또는 그 수요 관리 측면으로 지금 이 대책을 묶어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쉽게 지금 계속 공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고요. 당장 뭐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유자금 시중에 여유자금은 낮은 금리에 있어서 그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갖고는 그 늘어난 현금 유동성을 소화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그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 그 어떤 압박 이건 계속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내놓고 그렇던데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엔 오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불가피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것에 대한 이 보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좀 방향은 같은데 좀 더 세게 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 시장에서는 그 답은 거의 나와 있거든요. 이 공급 위주로 가야 되고 네. 수요 억제는 부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전부터 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못한 것이 문제고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요 억제 정책 그걸 위한 각종 규제 동원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지금도 그 틀에서는 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규제대로 한다면은 통계를 보니까 어제 조사를 국민은행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현금 자산 가진 사람들이 한 46만, 네. 그건 5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출 뭐 6억이든 얼마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게 나머지 그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묶여가지고 그래 못 손발 묶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만 좋아지는 장동혁 결과가 될 수가 대표는 있고. 서민이나 청년층 뭐 주택 완박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627 대출 규제 때 일시적으로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9월에 또 공급 대책 내놨는데도 지금 안 잡히니까 이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는 안 먹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공급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공급 대책도 시장이 신뢰할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못 주는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못 되고 있다. 요거 하나. 뭐 이동성도 예. 말씀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부동산 쪽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저 주식 쪽으로 가라고 하고 코스피도 계속 지금 환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이쪽에 부동산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 위주로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마다 다 그 계층마다 다 수요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춤형 공급 대책을 광범위하게 네. 시장이 믿을 수 있게 세우는 것이 정답인데 이번 대책은 그 정답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이제 예.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공급이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중요한 얘기인데 예. 지금 정부 여당은 공공 주도의 어떤 공급을 방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민간 위주로 하자 그랬는데 민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공공 위주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분량 자체가 한계가 공급 분량 자체가 한계가 있는 예, 것이고 예. 기본은 민간에서 다 하는 것이고 공공은 보완적으로 민간이 못하는 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마다 소득 차이마다 이게 수요가 다 틀리거든요. 최고급 그 주택을 요구하는 계층도 있는 것이고 신혼부부나 또 젊은 계층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에다 맡겨 놓으면 고급 주택만 지을 것 아니냐. 예, 예. 이제 그 수익성을 생각해서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옛날에 뭐 지나간 거지만은 그 서민주택 대량 공급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업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그 민간에서 저는 알아서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도 구멍이 생기는 부분은 공공 쪽에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홍익표 의원님. 첫째, 네. 그 부동산 공급 정책은 누구나 다 압니다. 네네. 그 이미 저기 이재명 정부도 97 대책으로 공급 정책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미스매치예요, 기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3, 4년이잖아요. 예, 그것도 빨라야 3, 4년이고 예, 예. 5년 이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이나 이런 수요 전망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가 3, 4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말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공급을 안 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지금 저는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그 민간에서 지금 민간에서 그 아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 중산층이나 서민 그리고 청년 세대가 원하는 가격대의 네. 주택을 공급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건설비가 건축비죠. 네. 주택 아파트 많이 건축비가 올랐죠. 서울을 계기로 해서 네. 한 4, 5년 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랐습니다. 평당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저가의 공급을 민간에서 공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 서울에서도 돈 되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남 3구, 네.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데만 들어가려고 하지 소위 얘기해서 노도강이나 이런 데만 해도 건설회사들이 후순위로 밀어놔요. 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그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 사실은 집이 남아도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권 집중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게 맡겨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저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공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민간과 공공이 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혼합해야 정책의 된다. 믹스, 그러니까 정책 예. 믹스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민간 주도를 해야 된다, 공공 주도를 해야 된다 이거 자체도 넌센스고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네. 서울형 주택제도, 주택보급제도가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벌써 한 60년 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용도제 토지 용도 규정 있잖아요. 네네. 1종 주거, 2종 주거. 예. 서울 예를 들면 인구 1,000만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과 저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하고 동일한 규정을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밀도 측면에서 네. 인구 1,000만에 달하는 대도시 중에 서울은 뉴욕이나 도쿄, 런던 등에 비해서 매우 저밀화돼 있어요. 도심 중심부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주택 정책에 근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단기적 대책이에요.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근간 바꾸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토지 용적률 제도의 지금 근간을 말씀하신, 그래서 네. 이제는 저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는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경기 일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굳이 한다면 부산 일부 지역 뭐 이런 정도 높이 되겠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높이 올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미라도 하나의 대책인 거고. 네네. 두 번째 방식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주택 총량제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주택 총량제가 뭐냐면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정부 시점에 해도 주택 공급을 하면 공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을 하려면 부셔야 됩니다. 멸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 주택량이 세대수가 한 10%에서 15% 늘어요. 근데 지역 재개발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이 있는 많은데 이런 데 재개발하면 많게는 30%가 세대가 줍니다. 그러니까 노후 지역을 대거 아파트 단지로 변모시켜야 된다. 아니 예. 바꿨을 경우 지금 형태 바꿨을 예, 경우 예. 도리어 세대수가 줄어요. 멸실돼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만 세대를 공급한다 그래도 실제로 늘어난 세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멸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주택 정책, 도시 지역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의 현실에 맞게 지방 정부에게 좀 더 주도권을 줘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패러다임 된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대책은 다 단기 대책이고 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 말씀하신 김에 먼저 이제 홍익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보 정권 때마다 부동산가 폭등한다. 이게 어떤 사이클의 문제입니까? 정책의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다 좀 합쳐진 문제인지 그 부분을 살짝 짚어주시고 예.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의 어떤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그 정책의 문제보다는 네. 그 경기 순환의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그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그 세계적인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네.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예. 쫙 얼어붙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수혜를 본 거는 노무현 정부 때 LTV하고 DTI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위 부동산 대란이 안 일어났어요.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낮게 대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명박 정부가 입었다. 그렇죠. 이미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식의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부동산 대출에 따른 대란이 안 일어난 거죠. 네네. 그 대출 그 규제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급도 늘렸어요. 그 효과가 네. 직접적인 수혜를 본 건 박근혜 정부까지였죠. 박근혜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예. 소위 그때 신저라고 삼저 시대라고 신삼저 시대였잖아요. 그 뉴노멀이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게 그 박근혜 정부까지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그 2016년 이 당시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2, 3년 내에 대란 온다. 2020년에 왔는데 그 시기에 사실 이제 시장에 그 돈이 남아들기 시작한 거죠. 금리는 최저가로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국제 금융 시장 그다음에 국내 사이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기간에 따른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금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묘하게 사이클 자체가 진보 정권 생길 때마다 생겼어요. 이미 그 윤석열 정부 이 시기에 2024년부터 부동산 대란의 우려는 높아졌던 거죠. 네. 자, 네. 조희진 의원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떤 뭐 진보 정권 때 이게 사이클인지 아니면 정책의 실패인지 이런 부분은 뭐 짧게 짚어주시고 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 결론은 똑같고요. 네네. 결국은 성패는 경제거든요. 민생이 네네.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경제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도 결국은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특히 더 그렇고 예, 예. 그 속에 또 건설 경기가 또 그렇고 예. 그건 민생 경제하고 직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 성장도 할 수가 있는 시기인데 부동산 규제하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건설 경기가 얼어붙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 대통령이 말한 성장이라는 거는 아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복합적으로 지금 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진보 정권에 대해서 시장이 늘 그런 기대를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경험적으로 볼 때 진보 정권은 시장이 조용해도 반드시 건드린다. 부동산 시장.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반드시 건드린다. 건드리는 데는 이념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손을 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일부 소수 계층에서 이제 그 불로소득을 얻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정서적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치려고 하다가 시장 전체를 그냥 그 혼란에 자, 빠뜨린다라는 그 그 부분에서 경험. 아까 홍익표 의원님은 세제 건드리는 거는 좀 더 신중할 거라고 보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오늘 발표된 거는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는 이제 세금 올릴 거라고 보지만은 그 구인철 장관의 표현을 보면은 네. 뭐 그 세금 합리적인 세제 예. 방안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랬거든요.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예, 쓰고 예, 한 거, 예. 인상이라는 걸 조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세금을 올리더라도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여요. 네. 상황 보고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진보 정권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시장의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고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시민단체 출신 이런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런 무리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부작용을 만들어 오고 결과적으로 그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예측을 하고 미리 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요인을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잠깐 했었지만 공공주도 부분은 저는 공공주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간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또 예를 들면 지금 그 시장에서 계속 기업들이 그 건설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 분양 원가 상한제 그거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 하고 또 초과 이익 환수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전혀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PF도 좀 완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별 그 변동도 없고 거기다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현장을 다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조금만 사고 나면은 그냥 오나가 그냥 날아갈 판이니까 있는 현장도 지금 걸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이런 나머지 정책들은 지금 시장이 지금 내놓은 정책하고 또 엇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공급이 되고 민간이 움직이지 그냥 우리는 그냥 보완적으로 할 테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회 법사위가 범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이제 난타를 한 적도 있는데 오늘 현장 국감에서는 전원합의체 자료를 내놔라.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언제 사건 로그인했는지 전산 기록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야당은 재판 간섭 사법법 파괴다. 이거는 대법원 압수수색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은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요란만 떨어지 실속은 없는 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제 간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이제 방점을 뒀던 것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조금 진작 내놓을 만한 자료들 미리 좀 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그 파일 정도는 전 제출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과 연구관들이 분석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대체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유무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자, 그 5일 만에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는데 그렇다면 대개 그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 같은 경우는 석 달 이상이 걸렸거나 아니면 그 정도 짧은 길 40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다 2심에 그냥 그 원심을 인용하는 그대로 가는 경우에 그랬거든요.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했다라는 근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답정너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당시 유력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유력 그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치권 그러니까 후보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 검토했고 대법관들 간의 일종의 합의제 충실한 합의제 원칙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었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최소한 대법원에서의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닷새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민의힘은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있었다고 접수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줘라. 이거 합당하다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합당하지 않죠. 그거는 법원투sig법에도 어긋나고요.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법관이 어느 시기에 어떤 자료 들어가서 봤다 이걸 다 확인하라는 거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에 옳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 자료를 다 봤느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관들이 그 자료 다 볼 수 있습니까? 재판 연구관들이 갖다 주는 요약본을 보나요?
기본적으로 그러죠. 예. 기본적으로 연구관들이 검토를 하고 보는데 기록을 보내주는데 우리 가끔씩 그 검찰발 기사에 트럭 기소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예. 자료를 한 트럭 되게 보내는데 한 사건에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료를 대법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2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 5만 페이지, 5만 페이지 다 봐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저는 그걸 전제로 하고서 다 봤느냐 다 안 보고 재판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저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은 뭐 5만 장 10만 장 둘째 치고 법안 처리할 때 법률안 다 봅니까? 안 보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루에 한 자리에서 뭐 몇백 건을 통과시키는데 그 법안 다 봅니까? 안 보잖아요. 심지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때도 축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조 보면서 한다고 하는 그것도 축조심이 생략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면은 한 페이지 넘기는데 1, 2초 만에 넘기거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법안을 만들면서 자료 다 안 보면서 법관이 재판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 전체를 다 봤어야 된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 봤어야 되고 다 안 보고 했으면 이거는 그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현실하고도 안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도 싶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은 재판을 너무 빨리 했다는 건데 그거는 그 형식 그게 핑계일 뿐이고 유죄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내란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지 판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왜 끌었냐 그런 거잖아요.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하라는 거고 만약에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빨리 채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유죄 취지가 마음에 안 든다 불만이다라는 건데 유죄 무죄에 대해서 정치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법원을 공격하고 무죄 때렸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런 예.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상황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 거고요. 예. 요번 이런 그 대법원의 두 차례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민주당이 특히 어떤 점을 얻었고 어떤 점을 잃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걸 뭐 한 큰 싸움으로 본다면 이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걸 좀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조사나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출렁거리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향이거든요.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법원 이슈도 저는 플러스로 작용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도의 차이는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법원도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에서는 이제 국회나 다른 기관에부터 높지만은 법원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지켜본 여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뭐랄까 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은 김현지 국감을 막는데 약간 물타는 효과 정도. 어제 오늘 사이에 좀 기사를 좀 커버하는 정도 효과는 있겠다.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자면은 그 정도지. 지금 보세요. 그 로그 기록 보겠다고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문제 인식 없이 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혐의를 지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고 법원을 친민주당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이기도 하고 네. 현재 관련된 재판들 윤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나 또는 이 대통령 관련된 재판 다루고 있는 그 판사들한테 압박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그 인식은 저는 상당히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저는 좀 이 사법개혁 문제를 네. 조금 깔끔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때리기가 너무 전면화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탄핵을 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왜 소모적인 논쟁으로 빠져들어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네. 지금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체계 그리고 대법원 우리 법원의 어떤 관료주의, 권위주의, 예. 그다음에 또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인사행정 시스템을 비롯해서 법원에 동떨어진 어떤 그 판결 나오는 구조까지 그래서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배심원제 미국과 같은 이런 정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들의 논의가 사라지고 그냥 이게 너무 그 지난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개입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은 네.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리어 난관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있어요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바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스텝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미 조국혁신당에서는 칼을 꺼내 들었고 네. 우리 당내 그 법사위 분위기나 또는 당원들의 분위기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흐름상. 근데 탄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탄핵 자체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탄핵 이제 소추. 탄핵 소추에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갈 수 있을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 해보면 다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나 또는 법조계에 있는 대부분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근데 일단 탄핵하는 것 자체로 정책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법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거에 따른 이제 이 득실 문제도 있겠죠. 만약에 나중에 기가 인용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랑 여러 가지가 이제 또 고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또 아마 그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조국혁신당이 열은 거예요. 그 탄핵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상.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조국혁신당은 열었고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좀 남은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고령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차단되면서 고령 2터널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빗길에서 운행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퇴근길에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그래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3km 구간 답답합니다. 더 가서도 매성 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남사 진위에서 오산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고요. 정체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제 거기 출석을 했고요. 뭐 연어, 소주, 검찰 회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작 좀 초점이 된 부분은 이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한 배경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뭐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쪽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뭐냐면 당시 이제 본래 변호를 맡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던 사람이 설주한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김현지 부속실장 당시 이재명 당대표면서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뭐 질책이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질책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엇갈리니까 어쨌든 통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좌관이 변호사가 교체됐다. 그렇다면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이화영 변호사를 그렇게 김현지 그 지금의 실장이 이렇게 총 관여해서 이제 거기다가 설주환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다 총 컨트롤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하튼 이렇다면 이게 이화영 재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은 돼 있었지만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증거인멸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경우에 네. 이 사건의 변호사의 그 선택 여부는 이화영 부지사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설 변호사에서 다른 제3의 인물로 변호사 바꾼 것 자체는 이화영 부지사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김현지 예. 실장이 얼마나 관여했냐 뭐 이런 여기인데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예.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예. 뭐 아직까지 그 뚜렷한 근거를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통화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또 네. 그 글쎄요.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인데 김현지 보좌관이 설주환 변호사한테 직접 이 전화를 하고 질책을 했다. 제가 보기엔 좀 믿기지 않아요. 저 김현지 그 부속실장 그 성격상 제가 옆에서 지켜본 네. 그 사람의 스타일상 네. 전화를 직접 했을 거다. 그거 좀 제가 보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조혜진 의원. 근데 그 시점에 그 부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 이러고 그 뒤에 이제 뭐 연어, 소주, 회유 의혹. 그 전에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회유 받아서 한 발언이다. 발언도 바뀌고. 근데 그 시점이 변호사 바뀐 시점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의심하고 당연히 이거는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때 계속 그 기사를 통해서 본 대로 하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네. 대북 송금에 그 저기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거든요. 네. 그 처음에는 변호사 바꾼 것도 저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그 부인이 막 그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치고 네. 그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저 면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술이 바뀌었죠. 그 진술만 그 변호사도 바꾸고 진술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이제 정황적으로 네. 뭐 연어 이야기, 뭐 술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법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결까지 내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라고 그러셨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인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단초가 됐던 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표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단초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제가 뭐 그 현장에 안 있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쭉 그 정황을 보면은 김현지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설주환 변호사가 이게 남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법률자문단의 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부위원장이라고 돼 있던데 부위원장 출신이 그 대표에 의해서 대표 측에 의해서 말하자면 뭐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잘린 셈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복심인 김현지 보좌관이 실장. 나섰다라는 네, 당시 보좌관. 생각이 들고 네. 이게 그냥 요거 하나에 국한되고 뭐 단발성이면은 뭐 파장이 적겠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민주당이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저 국감 출석도 막으려고 하고 대통령실도 뭐 처음에는 여유 부리면서 뭐 나갈 건데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결국은 뭐 국회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안 부르겠다고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출석 안 하는 걸로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네. 그전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음지에서 음지에 있었지만은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그처럼 송곳처럼 삐져나와서 정치권에서는 다 이야기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게 단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하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 간 욕설 문자 공방이 있었고 양측 의원들 막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근데 이 소동이 시작도요.
따지고 보니까 김현지 실장이었어요. 박정원 의원이 김현지 실장과 뭐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주요 세력이죠. 연관 의혹 제기하니까 뭐 일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한 셈인데 김우영 의원이 이런 욕설 문자나 보내는 사람이 이런 허위 문자 제공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해명하기보다는 메신저를 때렸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김현지 문제 그냥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할 정도로 지난 욕설 문자까지 공개할 정도로 발끈하냐 이러고 오히려 저 의구심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홍익표 의원님. 일단은 문제 제기 방식이 네. 그 박정원 의원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색깔론 그 어떤 사상 그러니까 빨갱이론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냥 성남이 있었으니까 경기동부연합하고 뭐 사실 그 성남의 경기동부연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사회를 하거나 그 지역에서 무슨 지역 정치를 할 때는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예를 들면 긴밀한 어떤 유착이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예. 부당한 어떤 뭐 그 금전 거래가 있었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규제를 또 그 과감하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네네. 권한을 행사해서 그쪽에 뭐 혜택을 줬다든지 불법적으로 그런 걸 들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네. 아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너도 빨갱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당초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다 그걸 공개했잖아요. 이제는요. 자기의 생년월일과 학력 같은 걸 다 공개를 했는데 그 당초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 이게 뭐 북한에서 온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막 하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나요? 예, 그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SNS에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문제를 박정원 의원이 받은 거죠. 저는 그 방식은 매우 옳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가 그렇게 국감장에서 문자가 드러나고 또 문자가 드러난 김우영 의원도 현명하지 못했고요. 드러난 이후에 박정원 의원이 보인 그 쌍욕을 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상대방한테 서로 하는 것 자체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길거리의 시정자배들도 이렇게 안 싸웁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이 상황 가방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로 쌍방이 다 그 욕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문자로도 네. 주고받고 뭐 현장에서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는 뭐 당연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의원들의 품위에 너무 안 맞은 네. 그런 행동이었고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박정원 의원이 주장한 거는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이었던 그 통진당의 핵심이었던 김미희 의원하고 네. 그쪽 그 김미희 의원 그 부부하고 그쪽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그 이념적인 문제보다도 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흠막과 의혹의 중심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깊이 연루돼 있고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거기서 어떤 일이 공개되고 또 네.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뭐 소속 의원들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은 그냥 보기에 관심 주목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빨리 정폭시키는 그런 과잉 행동을 하는 배경이 네. 그런 것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저희가 언급하니까 지금 뭐 급발진 버튼을 저희가 누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저께는 백혜룡 경정을 갑자기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수사에 지휘하는 방법으로 지금 동부지검에 파견해서 마약 수사를 하라 하고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저희는 궁금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반드시 나와서 왜 이재명의 보좌관으로서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 법사위에서 진실을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으면 김현지 실장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 그 문고리 장명봉부터 해서 과거의 접근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 정권이 흔들린 것들을 보더라도 네.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자, 봐도 나올 비디오인데 수밖에 이제 없을 민주당이 거다.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화하는 건데 예. 최소화하려면은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정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면은 최소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처럼 막 그냥 덮고 막 뭉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덮여지고 뭉개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폭발력만 더 키워진다. 한번 터졌을 때 네. 정권이 휘청할 수 있는 폭발력만 키워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이러는 건데 저는 그 운영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 나갈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뭐 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 관련된 건, 네. 뭐 기타 뭐 과거 뭐 그 통진당 뭐 김미 관련된 건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직까지 근거도 없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거를 그런 야당도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런 건 나가더라도. 나갈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입니다. 또 대장동 뭐 관련된 이런 얘기 다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머지 상임위에 나갈 필요 없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정권 출범하고 3개월 정도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운영위에서 나가서 거긴 운영위 그 상임위원장도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네. 그래서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재직 시에 합당한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 수사 받아왔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모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나름 판사가 이제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범죄 상당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강력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구속영장 뭐 어떤 결과 하나하나 다 얘기한다면 판사들이 좀 겁먹지 않을까요?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 예. 입장은 얘기할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이 입장을 밝힌 건 여야가 지금까지 네. 명백히 해왔던 거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성재 법무장관은 구속영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CCTV 보고 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 CCTV 보면서 확인된 것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 모두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표정들 웃고 뭐 편안하게 한 걸 봐서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말렸다 반대했다 이것도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검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 게 맞고요. 법원에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판사는 박성재 장관 행위가 위법한지가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것에 대한 인식, 이제 흔히 말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뭐 그 뒤에 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한 건 사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 정도로 특검의 구속 청구 자료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수사 지시를 하는 거죠. 네. 특검한테다가 이 사람들 구속시키라고 저는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네네.
이 선을 넘고 있는 걸 보고서 이래 되면 진짜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시받아가지고 수사하는 꼴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 이제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나 네. 특검에 대해서 하는 거나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시는 아닙니다. 저게. 시간 한 1분 이내 남았는데 추미애 최민희 위원장 보니까 국감에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증인 참고인이 여당이 좀 불편한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해도 정파적인 회의 진행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홍익표 의원님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인 참고인한테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좋고요. 다만 의원들이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질의 시간이 있으면 원래 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5분인데 자기 질의 5분 다 해놓고 그냥 마이크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칙을 세워서 그 경우에는 1분 이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어떤 참고인이든 1분 이상 답변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좀 원칙을 좀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추미애 딱 위원장 10초의 압축. 추미애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초선 때 환노위 위원장 하실 때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 질문을 잘라버렸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예진이는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 제일 두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아온 백반증. 해가 지날수록 점점 퍼져나가 가슴과 등은 이미 하얗게 덮어버렸는데요. 때문에 친구들의 놀란 시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예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빠가 남긴 빚과 우울증에 걸린 엄마까지 가정 형편은 벅차고 힘겹기만 한데요. 오늘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예진이 몸과 마음 모두 아프지 않기를, 사람들 앞에 숨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진이가 마음의 상처를 딛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역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기나긴 비 예보, 잦은 비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청도와 그 아래쪽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및 경기 서해안에도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자리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비를 품은 구름대 북동진하면서 비가 서울, 경기 내륙까지 확대돼 전국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동쪽 일본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동풍이 불면서 동쪽에 비도 몰고 오지만 강원 산지의 안개도 자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시거리 200m 정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와 수증기로 인해서 어두운 잿빛으로 시야가 좁혀졌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대부분 10에서 60mm가량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영서지방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 오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모레도 대부분 지역 5에서 10, 서해 5도는 최대 5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광주 27도 등 여전히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해안의 너울 오늘까지는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15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범죄 혐의 연루 국민 60여 명을 이번 주 안에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게 필수라며 엄중 처벌과 예방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그리고 종가 역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보다 95포인트 오른 3,6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한때 3,65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6% 가까이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병관리청이 오늘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9일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무역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경주 에이펙 행사 기간인 오는 31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겠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나라 간 무역전쟁 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양국이 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미국은 지난 4월에 뭐 이 조치 예고했다고는 하는데 입항 수수료 부과 이거 한 것도 무역 전쟁하고 연관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워낙 그 전 세계 조선업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한 70% 정도 되거든요. 특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그 소위 해상 장악력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배들이 중국산이거나 또는 중국 이 소위
선박 해운 회사 거든가 하면은 네네. 입항 수수료를 내라. 예. 톤당 50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쭉 보면 아시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무슨 조치를 하면 대응 조치를 꼬박꼬박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월 1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중국 상무부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10월 14일에 하겠다. 액수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50불 한다고 그러면 뭐 이쪽에서도 비슷한 액수로 거의 그리고 50불에 가까운. 예. 그다음에 뭐 2018년까지 얼마 인상한다 그러면 인상률까지 비슷하게 맞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네. 관세 전쟁의 본질이 이 소위 미국 주도의 질서를 만들면서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 분야 특히 해양 질서 이런 쪽에도 중국을 무릎을 꿇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중국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거네요. 자, 일단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번 무역 전쟁을 뭐 재점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우선 희토류가 어떤 건지 또 희토류 수출 규제가 미국이 얼마만큼 위협적인 겁니까? 네, 이 희토류라는 건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희토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소 기호로 이게 이제 화학적인 거지만 17가지의 희귀 광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원소 상태로 있어요. 네네. 그 덩어리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재련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17가지 희토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중국과 몽골 그다음에 일본 뭐 베트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국이 몇 퍼센트나? 중국이 전체적인 매장량은 네네. 뭐 예전에는 뭐 거의 70%를 갖고 예. 있다 이랬다가 요즘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발견이 돼서 그거보단 떨어졌는데 적어요? 예. 근데 문제는 중국처럼 목숨 걸고 이걸 재련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 정도를 중국이 공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네요. 그렇죠. 예. 미국은 중국의 98%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 희토류라는 게 요새 뭐 첨단 과학 기술의 총하거든요. 예.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고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하나에 이 희토류가 408kg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량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그 정도예요. 98%가. 그럼 그게 없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최첨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희토류 카드를 원래 예전부터 만지작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랬었는데 올 초에 그 4월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 소위 대중 관세 정책을 펼치고 또한 그 AI 칩 반도체 분야 규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희토류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거를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간 제한하겠다, 통제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걸 이제 중국이 본 거죠. 그래서 네. 무역회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4월에 한 번 해서 8월까지 연기했고 8월에 해서 11월 10일까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유예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위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요번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아주 요번 경우가 그 기존에 하고는 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전에는 미국이 하는 것만큼 대응하는 정도에서 이 중국이 수위를 조절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거는 한술 더 떠요? 더 하나 올라가서 공세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희토류 제한 조치는 요거를 딱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희토류의 아킬레스건이 확실히 있구나. 이게 있고 이거는 미국이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을 조금 더 갖고 와봐야겠다라는 차원으로 아마 지금 약간 공세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하게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더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세게 해봤다. 네, 중국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근데 더 할 수는 있는데 예. 100% 하자는 거는 무역을 하지 말자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제 중국도 그걸 아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그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하기 전에 대개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부과받는 관세가 한 27% 정도 네. 됐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펜타닐 관세 20%, 네. 그다음에 보편 관세, 상호 관세 10% 해서 57%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145대 125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몇씩 띄어내고 지금도 약 50%를 57%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관세 100%를 한다 그러면 무역하지 말자. 157%니까 무역이 이루어지질 않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것도 뭐 당장은 아니고 11월 1일 날 하자고 그런 거니까 네네. 10월 29, 30일에 만날 걸 염두에 두고 네. 서로 조금 이제 그 네. 뭔가 그 기싸움 하는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 말에 경주에서 뭐 만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물밑 작업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실무 당직국자 간 소통을 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핵심적으로 네, 올까요? 계속 소통은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스페인에서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그 백악관 내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예.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약간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중국이 매우 핀셋 그러니까 희토류라든가 뭐 네네. 농산물이라든가 예, 이 예. 미국이 아픈 제일 데를 아픈 부분.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가 자꾸 확대되면 좋지 않으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회의에서는 아직도 이제 에이펙까지 한 2주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더 확대하지 말고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보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뭐 이러면서 뭐 대화에 호칭이 조금 달라졌죠. 열려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만 안 싸우고 하는 것도 우리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약간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보면은 얼굴을 하루 만에 또 잘 바꾸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잘하더라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무역 전쟁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4월 1차 회의, 네네. 2차 무역 협상, 8월 2차 무역 협상 이걸 쭉 보면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공세적으로 했다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한계점도 약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4월에 그 히토리로를 가지고 공격을 했더니 미국이 굉장히 당황하더라.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번에도 또 했더니 요번에도 당황하더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잘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미국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비슷한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적어도 끌려가진 않겠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4월 달 히토류 그 규제하고 요번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히토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히토류, 중히토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치도 더 높고 더 과학적으로 그래요? 많이 쓰여요. 예, 예. 이 7가지를 규제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5가지를 또 더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규제를 하는 데다가 네네. 미국이 잘 쓰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있죠. 예, 예. 이거 누가 갔다가 뭐 우회적으로 미국한테 한다든가 이것도 전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그 80%의 히토류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너 이거 써가지고 이거 미국으로 수출할 거면 우리 네. 상무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공세적으로 조금 나오는 게 좀 달라진 거다. 예. 그래서 공격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게 근데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그거를 이제 말씀이시네요. 좀 한계를 시험하는 미국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히토류 같은 이런 핵심 기술 자원 분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요번 것이 잘 이제 타협을 보고 어느 정도 결론을 맺더라도 계속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의 소재로 재점화될 소지는 계속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상 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기 행정부 들어서 그 네. 뭐 무역 관세 협상 타결 이런 얘기를 쉽게 했고 뭐 언제까지 다 하겠다 이랬지만 하나도 사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맹방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한국도 지금 벽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1차를 생각을 해보면 1차 트럼프 1기 때도 그때는 이제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 내가 당선되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예. 협상 타결에 2년이 걸렸어요. 아, 그랬네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내년은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 트럼프에 대한 그 행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고 정치 일정 봐가면서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히토류가 영구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당장 그것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계산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공세를 그렇죠. 취한다. 예.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대두 수입 안 하는 거 이런 네네. 것들 그러면 그 농민들 지금 추수철인데 이걸 거의 팔아야 완전히 자기 지지 기반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못 팔면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 그 소비 왕국 미국이 쓸 돈이 없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겨냥을 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이런 거를 둘러싸고는 재임 기간 내내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큰 틀의 합의 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세한 합의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 이런 게 글로벌 어떤 공급망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까요?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히토류는 상당히 미칠 수밖에 그래요? 없죠. 만약에 둘이서 이게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중용도 방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냥 히토류만 보냈는데 예, 이 예. 히토류가 예전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예. 이 관심은 가졌지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한테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을 했는데 이 히토류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F-35를 만든다. 그걸 가지고 예. 전용을 해서 군사적 용도로 쓰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면 네. A라는 국가는 중국에서 수입할 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히토류의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 전부 이 글로벌 히토류 밸류 체인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속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도 굉장히 많고 브라질에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몽골도 많다고 네, 그러셨죠? 몽골도 있고 환경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금방은 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체제도 나올 수 있고 예. 우리도 그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열도 그때도 히토류 제재를 했는데 일본이 상당한 대체제를 개발을 네. 한 경험이 있고 우리도 한일 반도체 갈등할 때 반도체 소재를 또 개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미중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히토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여쭤볼게요. 무형 요소라 그러나요? 예컨대 기술 이전 제한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든지 인허가 규제 이런 부분도 이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쟁점되는 부분은 어떤 거면 또 거기에 리스크는 또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왜 트럼프가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라고 불릴 만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냐 하면 네. 트럼프의 인식은 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불법 이전한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환율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 보조금을 줘서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네. 완전히 붕괴시켰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관세부터 거꾸로 간 거예요. 그 투자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핵심이네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는 게 역시 반도체 장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과 대만의 TSMC가 만들어내니까 여기를 잘 컨트롤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반도체도 집중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면 기술이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HBM을 화웨이 자체로 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국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에 가면 압도적으로 많은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네.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인도,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도의 생각이면 중국 학생들 왜냐하면 공과대학이나 와서 또 이런 걸 배워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못 오게 할 거 아닌가. 제 혼자 상상은 그런 상상도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요. 아, 그래요? 바이든 때도 일부 제약을 했었죠. 트럼프 일기 그렇군요. 때도 특히 과학기술 분야, 우리가 얘기하는 스템 분야, 이공계에 특히 석박사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네. 자, 정작 우리 관심은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까 이 여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하게 우리 코스피도 이제 하락을 했고 한국 입장에서 이제 중간재 수출 그다음 단계가 중국 가공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기존의 구조였죠. 기존의 네. 구조인데 이거 타격받으면 어떡할까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도 타격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뭐 미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네. 구조가 사실 많이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됐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 수출은 60-70% 이상이 중간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점차 이제 대체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특히 관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역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무역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면 그나마 한중 간에 유지되는 무역 이것도 무역량의 감소로 인해서 네. 통상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의존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한두 해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 한 건 아니죠. 우리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 수출 다변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중국이 급격하게 커진 모습으로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경제체를 가지고 있고 또 거의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정부도 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대중 대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진짜 최근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14일에 한화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를 했어요.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런 조치를 네, 했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의 입장은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협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한화오션 특히 미국에 있는 법인이 중국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가 지금 배가 모자르잖아요. 특히 군함이 모자르는데 예. 그럼 뭐 또 저 위쪽에 쇠빙선 이런 거 북극 항로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건 한국이 세계 탑이거든요. 예. 이거를 하고 싶은데 중국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우회적 메시지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 우리 맘대로 뭐 우리가 할 수 안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참 힘드네요. 밸류 체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또 뭐 만들어 줄 게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네. 살아야 되니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뭐 그건 그렇게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한국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니까 한국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기반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무역 외적인 영향 그러니까 금융 환율 투자 흐름 쪽에서 어떤 압박 요인이 있을지 예컨대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외환 시장, 해외 자금 유출입, 외국인 투자 유인 이런 데도 영향을 제법 크게 줄 것 같아요. 많이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형 경제잖아요. 네네. 작지만 뭐 사실 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큰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선 공급망 분절 현상이 지금 서로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분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의지나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되죠. 네네. 왜냐하면 한쪽에 가면은 한쪽하고는 진영화가 돼서 약간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투자가 안 일어나면 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 소비도 둔화가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게 어떤 국가가 뭘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특히 한국같이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 외자가 빠져나간단 말이죠. 네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안 가면 당연히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지금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도 뭐 아베노믹스 새 총리가 지금 뭐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총리가 사임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 달러 가치 대비 막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위축된 투자 심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주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과 충돌 국면에서 북핵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공급망도 반미 연대 선봉에 지금 이제 서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번 에이펙만 놓고 보면 지금 둘이서 이제 무역 전쟁 점화를 했고 이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이나 이거는 조금 뒤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잘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도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한국이 이번 에이펙을 개최하고 또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이런 거가 이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째 키워드 절대 멈추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평화 합의를 위해서 이번 주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1박 2일 짧은 기간이었는데 뭐 전용 기간에서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네. 그 배터리 광고 중에 100만 21번, 100만 22번 하는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이제 팔굽혀하는데요. 그 나이에 에너지가 있나 봐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 가기 전에 네. 10일 날 건강 검진 받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나이가 79살입니다. 네. 근데 심장 나이가 65세로 나왔습니다. 이 박수 쳐줘야 됩니까? 아니면 짜증을 내야 됩니까? 이거 어쨌든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뭐 콜라는 먹나곤 하지만 어쨌든 뭐 네, 건강이 좋다는 건 좋은 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건강 검진 결과를 증명을 하듯이 이번 해외 순방에서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일 오후에 전용기 타고 중동으로 날아가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네. 가자지구 평화 1단계 합의한 거 기념해서 36시간짜리 뭐 1박 2일입니다. 사실 이틀이 안 되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내에서도 즉석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지치지 않고 했었고요. 네. 일단 가자마자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영류된 인질 가족들과 면담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면서 이집트로 넘어가서 다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일정을 끝내고 돌아간 시간이 14일 오전 2시 30분이었는데요. 그 중간에도 또 일정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탑승한 기자단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뭐 여러 가지 해외 현안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문제, 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일리노이주의 반기공 투입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대답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6시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0시 45분에도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었고요. 같이 있었던 참모들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에너지가 넘쳤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뭐 그 옛날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중에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나가면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현장에 가기보다는 하루 종일 기사 쓰면서 하루 종일 방송했다는 그 기자실에서 그 해외 순방을 가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거의 그 정도랑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 약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자, 뭐 돌아오는 늦은 시간에도 기자들과 전용 기한에서 질의응답했다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 당연히 중동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내 문제, 뭐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원래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연설 같은 걸 해도 거의 1시간 넘어가는데 그 에너지가 결국은 좀 신체가 건강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엔돌핀이 막 돋나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동 순방을 한 이유가 자신이 만들었던 평화안이 결국은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굉장히 이뤘다.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들뜬 마음에 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국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네. 바로 이들이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크게 이제 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저 사건이 되고 있는 스캠, 즉 사기 사건에 끌어들이는 그런 당사자들이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스캠 조직의 관련자들이 사실은 버젓하게 네. 기업을 차려놓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이 된 제대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프랜스 그룹,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인 천즈 이런 사람이 네. 영국과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프랜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네. 이 천즈 회장은 이 업체를 통해서 카지노, 스캠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강제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 따르면 천즈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빠르게 부를 축적해서 캄보디아로 옮겨갔고 거기서 정적 영향도 행사를 하면서 뭐 키프로스, 바누아투 이런 쪽에 시민권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40살도 안 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레저 인터테인먼트 사업하는 진베이 그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암호화폐,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업체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라는 회사도 제재 명단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스캠 센터를 만들어서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폐쇄된 카지노 또는 특수 목적의 시설을 이용해서 고문하거나 위협하면서 온라인 사기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완전 회장 행세하면서 네, 뭐 카지노 하고 있고 호텔 가지고 있고 범죄 이런 행위를 회사였습니다. 했다는 건데 네. 이런 범죄 조직들이 사람들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뭘 했냐 보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천주 회장은 영국령 버지니아 아일랜드에 사업체를 만들어두고서는요. 네. 런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런던에 있는 1,200만 파운드 으론으로 230억 원짜리 저택도 샀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돈으로 1,900억 원짜리 사무용 건물 그리고 아파트 17채를 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 정부 제재로 이들 사업체와 부동산은 즉각 동결이 됐고요. 천주 회장도 영국 금융 체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사기 방식은요 범행 표적과 친분을 쌓은 다음에 점점 더 많은 돈을 뭐 암호화폐 시장 이런 데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사람들을 범죄 조직에 활용했던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이런 끔찍한 스캠 센터 배후에 있는 자들이 취약한 사람들 삶을 완전히 망치고 그 돈을 가지고 런던의 고가 주택을 사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역시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을 규정을 하면서 네. 천주 회장과 관련해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금융서비스 대기업인데요. 후연그룹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후연그룹은 사기 탈취 통해서 확보한 가상화폐를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을 했었고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도 네. 세탁하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미국의 금융기관과 이 후연그룹은 절대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고요. 네, 지금 셧다운 상태긴 합니다만 미국 상원에서 계속해서 임시 법안을 계속 올리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11월 말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전하는 예산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네. 찬성 49표, 반대 45표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합니다. 셧다운은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역대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인데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또다시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 측에서는 단기 지출 예산 법안을 통해서 11월 21일까지라도 정부 운영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어떤 예산이 나오더라도 의료보장 강화 조항이 포함되는 말하는 건데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의료보험 이게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이걸 연장해 주지 않으면 어떤 예산이 나오더라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네.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본에선 집권 자민당과 연정 구성해왔던 공명당이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거가 이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일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는데 그거 짤막하게 좀 소개해 네. 주세요. NHK 방송이 일본 유권자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네. 공명당이 연정 탈퇴한 거 잘했다 31%, 이 정도면 괜찮다 35%에서 총 66%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인데요.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신임 총재, 사내 총재가 그 관련자들을 단 간부에 그대로 기용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명당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자민당과 같이 갈 수 없다라면서 결별을 선언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엇갈렸습니다. 기대한 응답이 52%, 기대하지 않다 44% 이렇게 나왔는데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렇게 오래된 부대 그냥 옛날 수를 담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 확실히 선을 긋고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일본 인식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패와 단절하라 뭐 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자, 얼마 전 네팔에서 Z세대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네. 마다가스카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가 이제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네. 대해서 탄핵을 결정하면서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반정부 시위를 거의 한 달 가까이 벌이면서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건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군부였습니다. 네네. 사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데 기여했던 쪽이 바로 군부였는데요. 이번에 젊은 세대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군부가 반정부 시위 쪽으로 힘을 실어줬고요. 결국은 그래요.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전기보다는 자유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요. 결국 군부까지 반정부 시위에 합류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됐고요. 이 마다가스카르가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이 지금 잘해서 물러난 대통령이 프랑스 쪽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디로 도피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네.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은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네. 한국이 그게 되지 않는다면서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미주에 이뤘지만 앞으로 좀 더 개방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너무나 낮은 출산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단기간 해결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했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져서 충격 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얘기에 집중하기 전에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좀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범죄 조직의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정한 고정된 공간에 있던 마피아나 야쿠자나 이런 조직들이 거기를 떠나서 일종의 이 범죄 조직이 이전, 확장 이전. 그럼 대부분의 중국의 그 암흑 조직들이 중국의 반부패 사정을 통해서 시진핑에 밀려서 다른 쪽으로 오는 것이 골든 트라이앵글 쪽.
왔다가 거기서도 밀리니까 남아했을 때 나 갈 수 있는 곳이 캄보디아가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는 강력하게 그걸 막고 있고 태국도 이게 이제 영국 쪽이 들어와서 막고 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자본이 필요하고 중국 자본이 주로 돼 있는 경협 특화 단지가 있고 거기에 카지노 형식으로 들어와서 뭘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자본 유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그게 불법적인 형태의 그런 의미시군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는 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좀 튼튼한가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부분 상당히 치안이 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부패도 문제고 캄보디아는 특히 부패가 심하고요. 우리가 영화 보면 왜 경찰도 못 들어가는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특히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게 킬링필드, 크리미널 루즈 다 바로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유력 가문 몇 개가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지역 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집단이 어떤 범죄 조직한테 세금을 받고 지역의 경찰관이 매수돼 갖고 특정한 행위를 그러니까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하고 근데 왜 꼭 캄보디아냐 하면 캄보디아는 바닷가입니다. 왜 바닷가가 중요하냐면 지하 케이블로 인터넷선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지금 범죄의 주가 뭡니까? 로맨스 캠 좀 전에 조윤지 캐스터 하셨죠? 그거랑 보통 이런 다단계 사기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뭘로 연결이 됩니까? 빠른 통신 속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곽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륙 지역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항구 지역에서 이 범죄 단지가 그것도 경협 특구로서 특화된 통신 시아누크 이런 데가 항구 쪽입니까? 시아누크 밀이 항구입니다. 이게 그게 교묘하게 맞아 들어가 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모든 범죄 조직이 여기로 흘러드는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작년엔 일본, 2, 3년 전엔 인도 이런 일을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피해자가 수백 명을 인도 경찰이 가서 구해오고 작년에는 일본 경찰 80명이 구해오고 그전엔 말레이 경찰이 구해오고 이게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안 알려졌을 뿐이지 벌써 5, 6년 전부터 이미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차단하고 인도가 차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IT 강국이지만 보안이 가장 취약한 중국 해커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파고들고 공간은 여기고 이게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 왜 한국이 피해고 왜 캄보디아인지가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국제 조직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던 게 밀려 들어오면서 캄보디아라는 최적의 그런 그 케이블선이 깔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캄보디아고 그 나라에 또 부패도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과 연루되면서 그런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조직의 마지막 몸통은 중국이다. 맞습니까? 상당수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화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좀 전에 조윤주 캐스터가 말씀하신 그 프린스 그룹의 그 사람도 중국 사람입니다만 국적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적을 세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의 사정기관, 수사기관들은 중국의 암흑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떻게든 거기서 자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거기고 거기에 혼자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어떤 그 검은 조직과 또 베트남의 검은 조직이 이게 섞여 갖고 그리고 또 야쿠자까지 섞여서 복잡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보니까 뭐 지금 캄보디아가 가장 범죄 속을 범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필리핀,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도 약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종의 거기서 하다가 캄보디아로 오는. 캄보디아로 다 유입이 되는군요. 반개 조직, 협업 조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필리핀도 얼마 두테르테가 사정을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약해지면 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민국에 구금 중인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직접 범죄 조직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 시설에 구금돼 이 경찰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 갖고 예. 그 흔히 말하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캄보디아 경찰에서 체포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90명, 뭐 60명, 90명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4명은 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송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으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300명 뭐 국정원 1000명은 네. 납치되거나 예. 유인되거나 그러니까 미끼에 의해서 거기로 이렇게 된 그런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간신히 탈출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사관이 잘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나 탈출도 한인의 교민들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심지어 텔레그램 통해서 완전히 사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예. 뭐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오고. 자, 실제로 현지 상황이 이런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캄보디아 대사관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네. 실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지금 그 사람 거기서 납치된 사람들을 보는 그 캄보디아 그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시각이 네. 이 사람들은 범죄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이상 안 되는 건 상당히 캄보디아 경찰이 매수되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 채널을 이용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하니까 경찰에 갔는데 안 도와줘 갖고 다른 데 가서 한국 교민회장이 구출됐다. 네.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에 얘기했더니 경찰이 범죄 조직한테 야, 얘 나올라 그런다 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잡혀가고 그러니까. 세 번 잡혀가고 네 번째 탈출한 사연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목사님이나 그 민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구출하는 게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현재 코리안 데스크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혔는데 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코리안 데스크가 좀 신속하게 활동한다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인도와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본 데스크나 거기 인도 데스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인도의 그 폴리스 데스크. 왜 그러느냐? 예. 협의해서 내가 니네 저기 이렇게 할 게니까 도와줘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그 나라들은 예. 그냥 100명의 경찰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가서 그냥 자기네가 네. 끄집어 와요? 가서 우리 할게라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해줄래? 우리가 할까? 그렇죠. 그 약간 내정 간섭 비슷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밀고 들어갔군요. 협의를 안 해주니까요. 캄보디아 왜 협의 안 해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유착돼 있으니까. 그렇죠. 캄보디아 GDP의 30%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12만이 넘습니다. 그 범죄 단지 근처에. 무지무지하군요. 그러면은 거기서 코리안 데스크가 활동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를 일본도 알고 인도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그냥 경찰 한 100명이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은 협의하면 그 사람들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분명히 이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100명 이상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글쎄요. 순진한 방식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뭐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후에 캄보디아 현지 이제 출국했습니다. 자, 요 이제 문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취업 사기, 뭐 이게 취업시켜 주겠다 그래서 가고, 자, 돈 많이 줄게 해외 가자 해서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넘어가고, 가보니까 이건 뭐야, 고리 생활비 뜯기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자기 생활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하게 된다. 뭐 대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지만 일부는 범죄 조직인 거 알고 가는 사람도 뭐 없지는 않을 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정원은 1000명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파악 안 된 거는 오늘까지 파악 안 된 거 경찰이나 회계부한 건 80몇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한 4,5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이 4,500이라는 것은 네. 캄보디아만 간 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 그쪽으로 유인되거나 그쪽으로 이동된 경우도 다 포함하는 거고 여행자에서 납치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네. 다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몇백 명은 있다. 그중에 일부는 범죄자다. 범죄자다. 근데 그들도 한국 국적이니까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처벌을 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우리나라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또 국내에는 피해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 그러는 건데요. 이제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잡혀 있는 국민들 데려와야 되고 그 중에는 범죄자들까지 데려와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수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국내에 얼마나 보이스피싱 피해들 많습니까?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범죄단지에서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코리안 데스크가 주둔을 해야죠. 주둔을 하고. 주둔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어야죠. 그렇지만 당장은 가서 데려오는 그런 좀 센 방법도 써야 된다. 방법은 인도 방식과 일본 방식을 꼭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만 하자고 하면 이건 몇 달이 가도 협의 안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속도. 그럼 저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어떤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좀 잡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구출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범죄자 한국인들도 잡아오고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최대한 그렇더라도 또 중국인들이 남아서 혹은 뭐 조선족들과 같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줄어들고 그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예. 국제적으로 영국 정부가 한 것처럼 예. 제재를 걸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 국제적 인터폴 통해 빨리빨리 잡아대고 이게 토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이렇게 말하는지를 모르진 않았지만 이제 여기를 잡으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를 일망타진하는 체계적 방법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